안녕하세요. 추나야담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 해두시면 제일 빨리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옛날 옛적에 양반가의 안주인인 연주라는 고운 과부가 있었습니다. 23세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천식으로 잃고 홀로 된 지 1년이 지났지요. 연주마님은 얼굴이 고왔을 뿐 아니라 덕행과 지혜로 마을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나 연주마님은 시댁의 가법을 지키며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 집에는 성실하고 우직한 머슴 칠복이가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마님보다 2살이 많은 25으로 어린 시절부터 그 집에서 일해온 믿음직한 일꾼이었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체격으로 일도 잘하고 주인 집에 충성을 다했지요. 칠보가 뒷마당 장작 좀 패서 부엌에 갖다 놓거라. 네, 마님. 지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칠복이는 언제나 연주마님의 말씀에 공손히 대답하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마님은 칠복이의 성실함을 믿고 집안일을 맡기셨지요. 그러나 연주마님에게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여인 후 젊은 몸이 자꾸만 그리움에 아파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외로움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밤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랫배가 간질간질해지는 이상한 느낌이 찾아왔답니다. 아이고, 서방님 어찌 저를 두고 이리 먼저 가셨습니까? 연주마님은 스스로를 책망하며 더욱 엄격하게 절제하려 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 이불 속에서 뒤척이던 마님은 달빛이 새어 들어오는 방 안에서 남편이 선물했던 비단 베개를 꼭 끌어안았지요. 그 베개에 얼굴을 묻고 부드러운 감촉을 온몸으로 느끼며 마음속 깊은 그리움을 달래보았답니다. 연주마님은 그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워 다리로 꽉 끌어안았어요. 그 후로 연주마님은 가끔씩 밤이면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비단 베개와 수건을 친구 삼아 자신만의 위안을 찾곤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칠복이가 마님의 방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님이 평소보다 늦게까지 등불을 켜고 계셔서 혹시 몸이 편찮으신가 걱정이 되었던 것이지요. 마님, 편찮으십니까?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은 없으신지요? 칠복이는 방문 앞에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지요. 그저 희미한 신음소리와 비단천이 스치는 소리만 들려왔을 뿐입니다. 아니, 마님이 아프시기라도 한 거면 어쩌지? 칠복이는 걱정이 되어 살짝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칠복이는 깜짝 놀랬지요. 달빛에 비친 마님의 고운 얼굴은 평소와는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남편의 옷이 담긴 옷가지와 비단 베개를 다리 사이에 꽉 끼고 몸을 떨고 계셨지요. 칠복이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아이고, 이런 실례를.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날 밤 칠복이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님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올랐지요. 마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결심했습니다. 마님의 체면을 위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연주마님과 칠복이는 우물가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칠복이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지요. 칠보가, 웬일로 얼굴이 그리 붉으냐? 혹시 열이라도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마님. 아침 공기가 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칠복이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칠보가, 장독대 주변 좀 청소해라. 네, 마님.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칠복이가 일을 하러 가면 마님은 얼른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칠복이가 마당에 있으면 마님은 안채에만 있었고 마님이 정원에서 나오면 칠복이는 바깥채로 피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연주 마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칠복이가 자신을 보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방문 틈으로 비치는 달빛에
칠복이의 그림자가 비쳤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한편으론 아랫배가 간질간질 설레었어요. 칠복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마님은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젊은 머슴을 향한 마음을 품어도 될지 고민이 깊어갔지요. 마님 내에는 칠복이 외에도 옥분이라는 몸종이 있었어요. 칠복 오빠 이것 좀 드세요. 제가 몰래 떡 좀 가져왔어요. 옥분이는 종종 칠복이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고맙구나, 옥분아. 네가 매번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구나. 그러던 어느 날 옥분이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칠복이가 마님의 방 앞에서 서성이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그 후로 칠복이가 마님을 볼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마님 역시 칠복이를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혹시 칠복 오빠가 마님을 옥분이의 가슴에 질투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옥분이는 사실 칠복이를 몰래 연모하고 있었어요. 옥분이는 칠복이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죠. 다음 주에 내가 남쪽 산자락에 있는 절에 다녀와야겠다. 선조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라 1년에 한 번은 제사를 올려야 하느니라. 그리고는 칠복이를 불러 말씀하셨지요. 칠복아, 나와 함께 절에 갔다 오자꾸나. 길이 험하니 든든한 사내가 필요하구나. 네, 마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칠복이는 단둘이 마님과 먼 길을 가게 된다니 기쁘면서도 두려웠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옥분이가 나섰어요. 마님 제가 따라가면 어떨까요? 마님의 옷까지도 챙겨야 하고 음식도 준비해야 하니 저 숫기 없는 칠복이가 어떻게 마님 수발을 들겠어요? 옥분이가 슬쩍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옥분아. 너는 집을 지키고 있거라.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일을 잘 보살펴야 할 것이다. 마님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칠복이는 짐을 지고 길을 나섰지요. 초여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길이 험하니 조심하거라, 칠복아. 네, 마님. 걱정 마십시오. 두 사람은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길에서 칠복이가 마님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개울을 건널 때 마님을 안아주기도 했지요.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붉어지고 가슴은 두근거렸답니다. 마님,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여기 그늘이 좋습니다. 중턱쯤 올라왔을 때 칠복이가 큰 바위 그늘을 가리켰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바위에 앉았지요. 칠복이는 준비해온 물을 마님께 건넸습니다. 고맙구나, 칠복아. 마님이 물을 마신 후 갑자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몸을 비틀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지요. 마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니, 그게 소피가 마렵구나. 잠시 저쪽으로 가야겠구나. 마님이 수줍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피가 마려우셨던 것이지요. 칠복이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마님. 제가 이쪽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마님은 조금 떨어진 덤불 뒤에 앉았습니다. 칠복이가 볼세라 조심조심 치마를 걷어 올렸지요. 한참을 기다리던 칠복이는 갑자기 비명소리를 들었지요. 으악, 뱀이다. 마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칠복이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들어가니 마님이 치마를 들고 소피를 누던 중이었고 그 앞에는 작은 뱀이 기어가고 있었지요. 마님, 칠복이는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얼른 잡아들어 뱀을 들어 올렸어요. 그러고선 뱀을 꽉 잡았어요. 뱀은 축 늘어졌지요. 칠복이에게 소피를 누고 있던 모습을 보인 마님은 황급히 치마를 추스렸어요. 죄송합니다, 마님. 괜찮다. 뱀을 쫓아줘서 고맙구나. 소피를 누시는 모습까지 보이다니 마님은 너무나도 당황했지요. 칠복이는 얼른 자리를 피했고 마님은 홀로 남아 부끄러움을 감추셨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더 큰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나머지 길은 거의 말없이 걸었지요. 해가 저물 무렵 드디어 절에 도착했습니다. 아, 연주 부인이 오셨구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의 노스님이 마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마님은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칠복이를 소개했지요. 이는 우리 집 머슴 칠복이 온데 함께 제사를 올리러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두 분 모두 환영합니다. 근데 이걸 어쩌나? 노스님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마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지요. 무슨 일이신가요, 스님? 오늘 갑자기 인근 마을에서 불이 나 피난 온 사람들이 많아 방이 거의 다 차버렸습니다. 지금 남은 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님은 괜히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지요.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겠네요. 저희가 그 방을 쓰겠습니다. 마님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칠복이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마님, 저는 밖에서 자겠습니다. 밤에는 산짐승들이 내려온다고 하지 않느냐. 어쩔 수 없구나. 마님은 숫기가 없는 칠복이가 내심 답답했지요. 내심 칠복이가 용기 내어 들어와 주길 바랬었지요. 노스님이 떠나고 두 사람은 어색하게 방 안에 남겨졌습니다. 칠복이는 구석에 짐을 내려놓고 말했지요. 마님, 제가 밖에서 잠을 청하겠습니다. 아니다. 칠보가 밤이 춥고 산짐승이 내려온다 하니 위험하다. 그러니 이리 가까이 오거라. 칠복이도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마님은 잠자리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칠복이에게 잠깐 나가달라 부탁을 했지요. 그럼 제가 먼저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 마님께서 편히 쉬신 후에 들어오겠습니다. 칠복이는 얼른 방을 나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마님과 같은 방에서 자다니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얼마 후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칠보가 들어오너라. 내가 이불을 깔아두었다. 칠복이는 얇은 옷을 걸치고 있는 마님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 모습은 아름다운 선녀가 내려앉아 있는 것만 같았지요. 칠복이는 심호흡을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님은 이미 이불 한쪽에 누워 있었고 다른 한쪽을 비워두셨지요. 칠복이는 망설이며 방 구석에 앉았습니다. 구석에서 그렇게 자면 감기 들 것이다. 이불 위에 올라오너라. 하지만 마님, 그건 실례가. 칠보가 너는 왜 이렇게 답답하니? 보다 못한 마님이 답답해서 한마디를 했지요. 너는 그래서 오늘 나랑 같이 자는 게 싫으니? 그 말에 깜짝 놀란 칠복이가 냉큼 이불 위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방에 촛불 하나만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칠복이는 낮에 있었던 일이 내내 걸렸지요. 마님이 소피 누는 모습을 들켰으니 얼마나 당황했을지 내심 너무 죄송했어요. 마님, 저는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마님의 안전만을 걱정했을 뿐입니다. 괜찮다. 넌 날 도와주려 그런 것이잖니. 마님은 저리도 마음씨가 넓은 칠복이에게 점점 더 빠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칠복이가 먼저 눈을 떴지요. 마님은 아직 곁에서 평화롭게 자고 계셨습니다. 칠복이는 그런 마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 이내 정신을 차리곤 얼른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셨군요. 잘 주무셨습니까? 노스님이 마당에서 칠복이를 맞이했습니다. 칠복이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지요. 네, 잘 잤습니다. 오늘 제사를 지내실 텐데 준비를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스님. 칠복이는 노스님을 따라 제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마님이 일어나시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싶었지요. 얼마 후 마님도 나오셨습니다. 어젯밤의 어색함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답니다. 잘 잤느냐, 칠보가? 네, 마님. 잘 잤습니다. 제사 준비를 다 해두었습니다. 마님은 고마움의 눈빛으로 칠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조상님들께 정성껏 제사를 올렸지요. 제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다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날과는 달리 이제는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며 길을 걸었지요. 마님, 조심하십시오. 이 길이 미끄러워 보입니다. 칠복이는 마님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아주었습니다. 마님도 거부하지 않으셨지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그 순간 서로의 마음도 더 가까워진 듯 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 어제 그 뱀을 만났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요. 칠복이는 다시금 마님의 소피 누던 모습이
생각나 얼굴이 시뻘개졌지요. 하지만 마님의 눈엔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계속 내려갔지요. 절에서 돌아온 후 칠복이는 평소처럼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물동이를 들고 다가왔지요. 오빠 절에서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별일 없이 잘 다녀왔다. 칠복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옥분이는 칠복이 곁에 앉아 말을 이었지요. 절에 갔다가 뭐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마님과 둘이. 옥분이의 눈빛에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칠복이는 잠시 장작 패는 손을 멈추고 옥분이를 바라보았지요. 특별한 일이라니? 그저 제사 올리고 왔을 뿐이다. 정말요? 마님과 단둘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옥분아,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옥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사실 전 오빠가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옥분이는 칠복이의 눈치를 살피며 계속 이야기를 꺼냈어요. 뭐라고? 칠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옥분이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지요. 오빠 저 좋아하시잖아요? 왜 마음을 숨기세요? 옥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칠복이의 가슴을 밀쳤지요. 옥분아, 진정해.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아니야? 옥분이의 울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칠복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서 있었지요. 무슨 일이냐? 마님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마님이 안채에서 나오고 계셨지요. 옥분이는 얼른 눈물을 닦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님. 제가 실수로 물을 엎질러서. 옥분이는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마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셨지요. 그런 것 치고는 목소리가 너무 크구나. 옥분아, 내가 울고 있었느냐? 마님, 칠복 오빠랑 두 분 좋아하시는 사이세요? 마님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지요. 두 사람 다 내 처소로 오너라. 옥분이는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았지만 터벅터벅 마님 뒤를 따라갔지요. 옥분아, 나랑 칠복이가 둘이 좋아하는 사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칠복 오빠랑 마님이랑 두 분의 눈빛을 봤어요. 하지만 칠복 오빠는 저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칠복이가 당황해하며 옥분이를 바라보았어요. 아니, 옥분아,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아. 마님 앞이라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옥분이는 그야말로 막무가내였어요. 그러고선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칠복이가 그녀를 따라 뛰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이미 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간 뒤였지요. 어둠 속으로 그녀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칠복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마님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떡하죠, 마님? 밤이 이렇게 깊은데. 마님도 걱정이 되셨습니다. 밤중에 젊은 여인이 혼자 밖에 나가 있는 것은 위험했지요. 칠복아, 너는 동쪽으로 가거라. 나는 다른 하인들과 함께 서쪽을 살펴보겠다. 하지만 마님께서 직접 나가시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옥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을 밝히며 그들은 옥분이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 헤맸지요. 그날 밤 옥분이를 무사히 찾아 집으로 돌아온 후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마당을 서성이던 그때 우연히 뒤뜰에서 홀로 앉아 계신 마님을 발견했습니다. 마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 칠복아, 나도 잠이 오지 않아. 이렇게 밖에 나와 있었단다. 칠복이는 조심스레 마님 곁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리쬐는 정원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오늘 일로 마음이 많이 어지러우셨겠습니다. 그러게, 넌 너무 인기가 많구나? 칠복이가 당황스러운 듯 두 손을 저었어요. 마님, 감히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속에 마님 한 분밖에 없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깊이 마주쳤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해 있었지요. 비록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의 벽이 있었지만 진심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님은 이날 이후
더 이상 혼자 베개를 꺼내 외롭게 밤을 지샐 날도 없어졌지요. 날이 밝아올 무렵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은 피해야 했지만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님의 시댁에서 갑작스러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제삿날에 모두가 모이니 마님도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지요. 마님은 칠복이를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칠보가 내일 나와 함께 남편의 시댁에 가야겠다. 제사상을 차릴 일이 많을 테니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네, 마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마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친척들이 모여 있었지요. 마님은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칠복이는 짐을 나르며 일을 도왔습니다. 제사 준비가 한창일 때 마님의 시누이가 마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구려. 잘 지내셨소? 마님의 남편이 살아있을 적 시누이는 늘 마님을 시샘했었지요. 그래서 어딘가 한 구석이 늘 불편한 존재였어요. 네, 덕분에요. 시누이도 안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오, 저 머슴이 아주 일을 잘하는 것 같구려. 어디서 구했소? 마님은 시누이의 시선이 칠복이를 향하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던 머슴이지요. 성실하고 믿음직한 아이랍니다. 그래. 우리 집에도 그런 머슴이 필요한데. 혹시 우리 집에 보내주지 않겠소?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칠복이를 다른 집에 보낸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꼭 필요한 일꾼이라. 에이, 동서도 이제 혼자 사시는데 무슨 큰일이 있다고 그러시오? 우리 집은 지금 큰 농사를 짓고 있어 일손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마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누이의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칠복이를 보낼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거절하면 의심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칠복이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칠복이는 고민에 잠긴 듯 했지요. 마님. 제가 가야 한다면 가겠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니, 칠보가. 하지만 시누이의 요청을 그냥 거절하기도 어렵구나. 두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다음 날 제사가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시누이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동서 생각해보셨소? 그 머슴 말이오. 모든 친척들의 시선이 마님에게 향했습니다. 마님은 침착하게 대답하셨지요. 네, 생각해보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칠복이는 우리 집 고나리의 유언에 따라 절대 다른 집으로 보낼 수 없답니다. 유언이라니요? 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칠복이에게 집안의 제사를 잘 모시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집에서 자란 아이라 남편도 많이 아꼈지요. 마님의 말에 시누이는 더 이상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유언을 거스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마님의 시어머니가 이상한 눈빛으로 마님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무언가 의심스러운 눈치였지요.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님과 칠복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님, 기지를 발휘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래, 칠보가.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좋지 않았단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같구나. 두 사람은 더욱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시어머니는 이미 사람을 보내 두 사람을 감시하게 했던 것이지요. 며칠 후 마님과 칠복이가 뒤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하인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며느리, 이것이 웬일이냐? 감히 머슴과. 마님과 칠복이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마님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지요. 어머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지 칠복이에게 내일 할 일을 지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일을 이 늦은 밤에 더구나 단둘이 내 너가 누굴 만나던 어찌할 바는 아니나 천미는 아니 된다.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마님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지요. 그때 칠복이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노부인께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마님께 부탁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부탁? 제가 곧 장가를 들려고 하는데 그 일로 마님께 조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외의 대답에 잠시 당황했지요. 칠복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지요. 마을의 옥분이라는 처녀와 혼인하려고 하는데 준비할 것이 많아 마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침 옥분이의 부모님도 마님의 허락을 구하고 싶어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후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그 혼사를 주선해주마. 살아생전 아들이 너를 특별히 부탁했다 하니 내 그 정도는 해주마. 언제 옥분이의 부모를 만날 수 있느냐? 칠복이는 갑자기 땀이 흘렀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였지요. 하지만 마님이 재빨리 나섰습니다. 어머님, 옥분이는 고아랍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지요. 제가 대신 혼사를 주관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좋구나. 내가 직접 이 혼사를 주관하겠다. 다음 달 초하루에 혼례를 올리도록 하자. 마님과 칠복이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긴 했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지요. 시어머니가 떠난 후 두 사람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너 정말 옥분이랑 결혼할 생각이니? 칠복이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지요. 다음 날 칠복이는 옥분이를 찾아가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옥분이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칠복이와 마님의 곤경을 이해했지요. 거봐요 오빠는 저를 좋아하시는 게 맞잖아요? 옥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진짜 저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거지요. 칠복이는 당황스러운 듯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농이어요. 마님도 오빠도 저에게 너무 소중하니 도와드리지요. 고맙다, 옥분아. 정말 고맙다. 그렇게 옥분이의 도움으로 거짓 혼례가 준비되었습니다. 마님은 옥분이에게 고급 비단을 선물하고 칠복이는 새 집을 마련하는 척했지요. 시어머니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의심을 거두어 갔습니다. 혼례 당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큰일 났습니다. 동쪽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화재 진압을 위해 달려갔고 혼례는 중단되었지요. 혼란 속에서 마님과 칠복이 그리고 옥분이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불은 곧 진압되었지만 혼례는 연기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음 달에 다시 오겠다고 하셨지요. 그동안 마님과 칠복이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마님. 옥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그래, 옥분아.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구나. 결국 세 사람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님이 멀리 친척이 있는 마을로 잠시 떠난다는 소식을 퍼뜨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살기로 한 것이지요. 시어머니의 간섭에서 벗어나 세 사람은 새로운 곳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답니다. 그리하여 마님과 칠복이 그리고 옥분이는 짐을 꾸려 멀리 남쪽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행복을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답니다. 비록 옥분이의 도움으로 마님과 칠복이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늘 자유롭고 행복했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마님과 머슴 칠복이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백년해로를 꿈꾸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비록 신분의 차이와 세상의 편견이라는 장벽 앞에 서 있었지만 결국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답니다. 마님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외로운 삶을 살았고 칠복이는 머슴이라는 낮은 신분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옥분이의 질투심이 만들어낸 작은 위기와 시어머니의 감시라는 큰 산을 넘어서야 했지요. 하지만 진실된 마음은 결국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분과 지위, 그리고 세상의 모든 편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비록 긴 세월이 흘러 조선시대의 일은 먼 과거가 되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의 가치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소중하지요. 여러분도 살면서 넘기 힘든 벽 앞에 서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마음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마님과 칠복이처럼 때로는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고 고난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이런 감동적인 예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화야담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무당골은 늘 안개가 짙었어요. 산과 들 사이에 깃든 마을은 해가 떠 있어도 으슥하고 밤이 되면 사람보다 그림자가 더 많았지요. 그 중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가장 조심하는 곳은 큰 느티나무 아래 외딴집, 무당 춘월이 사는 집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날 땐 꼭 고개를 숙이고 입을 꾹 다물었지요. 낮에도 굿소리가 들리고 밤이면 여자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린다 했거든요. 그 웃음이 사람을 홀린다느니 듣기만 해도 악몽을 꾼다느니 하는 말도 돌았지요. 하지만 정작 그 집안은 적막했어요. 춘월은 홀로 방 안에 앉아 오래된 북을 닦고 있었지요. 그 손길은 조용했지만 눈빛은 어디론가 깊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때 마당에서 걸음소리가 들렸어요. 복치였지요. 무당댁에서 일하는 머슴으로 무뚝뚝하고 말이 적은 청년이었어요. 10년 전 죽을 뻔한 아이 하나를 춘월이 거둬들였는데 그 아이가 자라 복치가 되었던 것이었지요. 복치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허리를 굽혔어요. 그 눈은 춘월을 향했지만 오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춘월은 그 시선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요. 물 가져왔습니다. 장날이라 사람들이 또 이상한 말들을 하더이다. 느티나무 밑에서 귀신을 봤다고. 춘월은 물끄러미 복치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지요. 그런 헛소문들을 시간 있으면 놈부터 둘러봐. 복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뒤돌아섰지요. 춘월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느티나무가 먼저냐, 귀신이 먼저냐? 그날 저녁 마을에 일이 터졌어요. 소달구지가 느티나무 아래에서 뒤집혔고 그 안에 있던 부녀가 정신을 잃은 채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자가 피를 불러 흙 속에 묻혀 있어. 부녀는 눈을 부릅뜨고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으며 같은 말을 반복했지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다들 한마디씩 얹었어요. 그 웃음 무당댁 소리랑 똑같다더라. 무당이 구슬 안에서 이러는 거 아니여? 아님 그 무당이 직접 저주라도 내린 거지 뭐. 그리고 그 다음 날 마을을 다스리는 최참봉이 무당집으로 사람들을 몰고 왔지요. 자색 도포의 부채를 흔들며 입가엔 알 수 없는 웃음을 띄우고 있었어요. 무당, 이게 무슨 일이냐? 마을에 재수가 없으니 내가 구슬해야지 않겠느냐? 춘월은 상 앞에 앉은 채로 고개도 들지 않았지요. 전 부른 적 없습니다. 부르면 올 터이니 돌아가시지요. 최참봉은 춘월의 말투에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요. 하지만 이내 껄껄 웃으며 마루 위로 성큼 올라섰어요. 부르지 않아도 와야지. 마을을 다스리는 이는 나니까. 복치는 창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춘월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처음 봤고 최참봉의 시선이 춘월의 목덜미에 닿는 것을 참을 수 없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비록 춘월이는 무당이나 마을에서 내로라 하는 미인 중 하나였어요. 그날 밤 무당집에 새로운 여자가 들어왔어요. 젊고 말 많은 기방 출신의 여인 소리였지요. 아니, 여기가 무당댁이라지? 재밌다. 나도 국판 한번 구경이나 해보지 뭐. 소리는 처음부터 춘월을 탐색하듯 바라봤고 복치에게는 관심을 끊임없이 주었지요. 그러나 춘월은 아무 말 없이 뒤를 돌아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이후 무당골엔 더 많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무당 춘월에게 향하기 시작했지요.
소리는 무당집 사랑채에 자리 잡은 지 사흘째였어요. 밤이면 얇은 옷자락을 흘리며 마루를 쓸고 낮에는 붉은 입술을 깨물며 장작을 패는 복치를 지켜보았지요. 그 눈빛엔 분명한 목적이 깃들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속을 알지 못했어요. 오직 춘월만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그날도 소리는 일부러 복치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참나무 장작을 내려놓는 그 틈을 파고들어 장난스레 손끝으로 복치의 팔을 툭 건드렸지요. 어이, 머슴 양반 손은 거친데 얼굴은 곱네. 소리는 복치를 보며 낄낄댔어요. 복치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무를 더 얹은 뒤 조용히 말했지요. 그런 말 사내들을 앞에서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머, 그럼 사내 없을 땐 해도 된다는 거야? 소리는 웃으며 복치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고 그 옷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지요. 복치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춘월은 대청 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말없이 입술을 다문 채 복치와 소리의 그림자가 교차하는 걸 가만히 바라봤지요. 그날 밤 무당집 마당에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고양이는 안타깝게도 눈을 잃었어요. 춘월은 고양이를 품에 안았고 고양이는 그 품에서 야위어 갔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지요. 그 다음 날 마을 우물에서 피비린내가 났어요. 처음엔 뱀이 빠졌나 했지만 아무리 퍼내도 우물물은 붉은색을 띠었지요. 사람들은 흉흉해졌고 다시 무당의 집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들어온 뒤부터야. 그 기방 계집 말이야. 둘이 짝짝꿍해서 뭔 짓 하는 거 아니여? 최참봉이도 요즘은 무당댁에 자주 간다더라. 소문은 퍼지고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춘월은 굿상에 앉아 태극무늬 붉은 천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피는 원을 그린다. 시작과 끝이 같아야 풀리겠지. 그날 밤 복치는 뒤척이다 안 채 마루로 나왔어요. 춘월이 마당에서 혼자 북을 치고 있었지요. 소리 없이 일정한 박자였어요. 복치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 말했지요. 왜 이 밤에 북을 치십니까? 춘월은 북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안 쳐도 자꾸 들리더구나. 그럴 바엔 내가 쳐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복치는 한 발 다가섰어요. 춘월의 얼굴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그 눈빛은 혼란스러웠지요. 마님, 혹시 무슨 일 생기신 겁니까? 춘월은 북 위에 손을 올린 채 천천히 복치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복치야, 사람이 사람을 욕망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욕망을 감추면 안 되는 거더라. 복치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마님, 전 제 욕망을 감춘 적이 없습니다. 춘월은 가만히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기쁨도 위로도 아니었지요. 그저 오래 참은 여인의 한숨 같은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웃음 뒤에 한 줄기 그림자가 살며시 나타났어요. 사랑채 기둥 뒤 소리가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 눈엔 웃음이 있었고 입술엔 씹은 듯한 핏자국이 맺혀 있었어요. 둘이 벌써 이렇게 재미있어지면 나는 언제 끼지? 그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그 밤 공기 속에선 귀신보다 더 선명한 소리로 퍼져나갔지요. 무당골 우물은 그날 이후로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물은 퍼내도 비린내가 가시지 않았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끓는 소리가 들렸다고들 했지요. 아이들은 울었고 노인들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춘월은 굿상을 치우지도 않은 채 며칠을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지요. 복치는 안채 문 앞을 몇 번이고 서성이다 돌아섰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쩐지 문을 열면 춘월이 아닌 무언가가 나올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요. 사랑채에 있던 소리는 한층 더 유쾌해졌어요. 밤이면 장구 소리에 맞춰 혼자 춤을 추고 복치에게 수시로 술을 들고 와 어깨를 툭툭 쳤지요. 이봐요, 머슴 양반. 마님이 저렇게 누워만 있으니 나라도 상대해줘야 안 쓰러지겠어요? 복치는 말없이 뒤돌아섰어요.
하지만 소리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복치의 팔을 꽉 잡고서 자신의 큰 두 가슴에 꽉 눌렀어요. 혹시 진짜 마님한테 마음 있는 건 아니죠? 그 여자 피 냄새 나는 거 모르진 않을 텐데? 복치는 그 말에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지요. 아씨께선 어찌 그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십니까? 소리는 씩 웃으며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복치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며 중얼거렸지요. 좋아, 참을성 있는 사내 제일 재밌지. 그날 밤 마을 한복판에서 또 일이 벌어졌어요. 초가집 한 채가 불에 탔고 그 안에 살던 미망인 박 씨가 불길 속에서 춘월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단 말이 돌았지요. 그 여자가 내 아이를 데려갔어. 아이는 뱃속에 있는데 내 새끼를 불 속에 던졌다고. 사람들은 벌벌 떨었고 이번엔 정말로 마을 어귀에 횃불을 들고 모여들었지요. 춘월은 그 불빛을 방 안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기이하게도 눈을 감은 그 순간 그녀의 뺨에 한 줄기 피눈물이 흘렀어요. 복치는 뛰어나가려 했지만 문 앞에서 멈췄어요. 춘월의 말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욕망을 감추면 안 되는 거더라. 복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소리 없이 떨었어요. 그 눈엔 두려움과 분노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갈망이 섞여 있었지요.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춘월이 말없이 서 있었고 촛불이 그녀의 옷자락을 붉게 비췄지요. 복치야. 복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춘월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얼굴에 손을 댔지요. 그 손끝은 차가웠고 오래도록 떨고 있었어요. 내가 널 거두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복치는 말없이 그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지요. 그랬다면 전 이미 죽었을 겁니다. 춘월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이마에 이마를 대고 잠시 숨을 맞췄지요. 그러곤 천천히 뒤돌아서며 말했어요. 이제 곧 땅이 열릴 거다. 묻은 게 많으면 들썩이지. 그러니 내 마음도 묻지 마라. 그 순간 사랑채 창문 너머로 소리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으쪼렸지요. 춘월, 넌 또 뭔가를 감추는구나. 그럼 난 파헤쳐야지. 그리고 그녀는 방 안 깊숙한 괴짝에서 붉은 비녀 하나를 꺼냈어요. 그 비녀 끝엔 오래전 피가 굳은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춘월은 아무 말 없이 붉은 구천을 걷고 있었어요. 방 안에는 태우다 만 부적들이 흩어져 있었고 촛농이 말라붙은 사기 접시는 깨진 채 굴러다니고 있었지요.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전쟁터 같았어요. 복치는 대청 아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춘월이 지금 저 천 안쪽에서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누군가를 애써 묻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복치는 잠들지 않았어요. 달빛이 마당을 하얗게 덮고 싸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고요한 마당 끝 사랑채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복치는 소리 없이 다가갔지요. 살며시 문틈을 들여다보자 소리는 괴짝 하나를 열고 그 안에서 오래된 종이와 물건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희미하게 그을린 족자 한 장이었어요. 그 족자엔 월화당 갑이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갑이라는 이름은 춘월의 옛 이름이었어요. 소리는 족자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노래 잘하던 계집 하나가 무당이 됐지. 근데 그 계집이 날 태우고 날 버렸지. 이제는 내 차례다. 복치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요. 무엇을 들었는지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도 자신이 모르는 춘월의 과거가 점점 커다란 그늘이 되어 자신을 뒤덮고 있다는 걸 느꼈지요. 다음 날 마을엔 또 한 가지 소문이 퍼졌어요. 춘월이 과거 기방 출신이었다는 것. 어릴 적부터 신내림을 피해 도망쳤고 그 끝에 사람 하나를 불태우고 굿으로 죄를 씻었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최참봉은 한술 더 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말했어요. 그 무당이 어찌 신을 받았겠는가? 그 여자는 신을 핑계로 사람을 홀리는 귀신이지.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복치는 사기 그릇을 깨뜨릴 뻔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를 악물고 돌아섰지요. 그날 밤 춘월은 혼자 우물 앞에 서 있었어요. 피비린내가 여전한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낮은 소리로 주문을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복치는 마당 끝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워졌어요. 그녀가 정말 사람을 죽였던 건 아닐까?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신의 옷을 입은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은 복치의 속을 뒤집는 욕망과 함께 섞여 그의 가슴을 짓눌렀지요. 춘월은 돌아서며 복치와 눈이 마주쳤어요. 한참을 바라보던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너는 궁금하지 않니? 내가 어떤 여자였는지. 복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섰어요. 그 눈빛엔 분노도, 연민도, 욕망도 있었지요. 그리고 말했어요. 전 마님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왜 저 여자가 마님을 미워하는지도, 왜 마님이 아무 말 안 하는지도. 춘월은 가만히 복치의 뺨을 바라보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너만은 모르면 좋겠다 싶었지. 하지만 다가오겠다면 다치게 될 거야. 그 말은 경고였고 동시에 유혹이었어요. 복치는 마침내 한 발 더 다가서며 춘월의 손목을 잡았지요. 그리고 그 손목 위 소리 없이 입술을 댔어요. 그리고 춘월도 이 순간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격렬하게 두 사람은 입술을 맞대었어요. 두 사람의 멀건한 침이 한참을 뒤섞였고 천천히 두 사람은 서로의 옷 저고리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치의 아랫도리는 이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라도 하듯이 커다란 복치의 것은 이미 마님의 그곳 가까이에 닿아 있었어요. 둘의 격렬한 몸놀림은 오래 참아왔던 갈망이 한데 터진 것이었지요. 춘월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춘월은 조용히 속삭였어요. 늦었어, 복치야. 이제 우린 전부 물 위에 떠 있는 것들이야. 그 순간 사랑채에서 소리가 붉은 비녀를 벽에 꽂으며 웃고 있었지요. 그래, 그래야 재밌어지지. 물 위에 떠 있는 건 한 번만 흔들어도 가라앉으니까. 밤새도록 비가 내렸어요. 지붕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한치의 틈도 없이 이어졌지요. 마을은 물에 잠긴 듯 잠잠했지만 무당댁 안채는 조용히 들끓고 있었어요. 춘월은 불을 피우지 않았어요. 방 안은 어둡고 서늘했고 마루 밑에선 개미떼들이 몰려다녔지요. 그녀는 한참을 앉아있다. 오래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놀이개 하나를 꺼냈지요. 놀이개엔 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춘월의 눈이 달라졌어요. 그건 지금의 무당도 여인도 아닌 불 속에서 울던 한 아이의 눈빛이었지요. 기방의 어린 아이, 무명에 가까웠던 몸,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웃었고 노래를 하지 않으면 얻어맞았던 날들. 그리고 그날 밤 불길이 기방을 삼켰고 불 속에서 울던 동생 소리에 손을 놓았던 기억. 그녀는 알았어요. 지금 무당집에 있는 소리가 그때 불 속에서 잃은 그 아이일 거라는 걸. 살아있었다는 건 기적이었지만 그 아이의 눈이 너무 깊고 너무 차가웠지요. 춘월은 놀이개를 움켜쥐며 중얼거렸어요. 넌 왜 살아서 날 찾은 거냐? 그 시각 소리는 무당집 뒤편에서 무언가를 파헤치고 있었어요. 손에 피가 나도록 흙을 헤집었고 결국 썩은 천에 감싸인 작은 항아리 하나를 꺼냈지요. 그 항아리 안엔 부서진 뼈 조각 몇 점과 태운 부적 조각들이 들어있었어요. 소리는 그것을 꺼내들고 비에 젖은 채 속삭였어요. 이게 그 아이였겠지. 내 동생을 대신 바쳐 신이 된 여자. 이젠 내 차례야, 춘월. 한편 복치는 마을을 돌고 있었어요. 비 맞은 초가집들, 사람들의 닫힌 창문, 그 속에서 새어나오는 수군거림과 욕설들. 이제 진짜 굿을 해야지 않겠어? 무당이 신을 부르면 저 우물도 깨끗해질 텐데. 그 무당, 사람 하나쯤 바쳐야 신이 오는 거 아냐? 복치는 점점 더 조여오는 것 같은 숨통에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최참봉의 집을 찾아갔지요. 기와 집안,
최참봉은 술상을 앞에 두고 웃고 있었어요. 아니, 무당된 모습이 여긴 어인일이냐? 복치는 참았어요. 참고 또 참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마님 춘월 마님에 대한 말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참봉은 술을 쏟아내며 웃었지요. 아니, 그 계집 하나에 목숨을 거는 거냐? 너도 그 여자한테 빠졌구나. 그럼 그 여자 몸 안에 든 게 뭔진 알겠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치의 주먹이 최참봉의 얼굴을 강하게 내리쳤어요. 참았던 분노가 터졌고 최참봉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요. 복치는 말없이 돌아섰고 그 눈빛엔 분명히 처음 보는 광기가 스치고 있었어요. 그 밤 무당댁에 천둥이 치기 시작했지요. 소리는 항아리를 안고 춘월 앞에 섰어요. 이게 누군 줄 알아? 그날 넌 나 버리고 이걸 묻었지. 이건 내 피고 내 기억이야. 춘월은 말없이 바라보다 한 걸음 다가섰어요. 넌 죽은 게 아니었구나. 소리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었지요. 그리고 묻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죽었지. 근데 그날 넌 나를 대신 올렸고 신이 널 받아줬어. 넌 그 대가로 무당이 됐고 나는 버려졌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밖에서 누군가 뛰어들어왔어요. 복치였어요. 머리와 옷은 젖어 있었고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지요. 이젠 다 알고 싶습니다. 그 말에 춘월의 입술이 떨렸고 소리는 웃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래, 너도 같이 빠져봐. 이 판에선 아무도 안 다치기 힘드니까. 바깥에선 천둥이 다시 울렸어요. 마당 우물에서 무언가가 뚝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날 밤 무당골엔 아무도 잠들지 않았답니다. 우물에서 들려온 뚝하는 소리에 춘월은 몸을 굳혔지요.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뼈가 부러지는 소리 같았고 누군가는 그걸 신이 깨지는 소리라 불렀지요. 소리는 웃고 있었어요. 무당복을 입고 있지도 않았고 손에는 항아리 대신 피 묻은 비녀가 들려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군만 남았어, 언니. 이 마을엔 누가 신이고 누가 죄인인지 밝혀야지. 춘월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어요. 그 뒷모습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지요. 복치는 그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최참봉이 얼굴을 싸맨 채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우물 사건도 불탄 초가집도 모두 무당 춘월의 저주 때문이라 소리쳤어요. 소리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곱게 쪽진 머리, 새빨간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요. 그 눈엔 선녀 같은 맑음이, 입술엔 뱀 같은 웃음이 깃들어 있었지요. 무당이 신을 거역했으면 이제는 신이 아닌 거지요. 그 여자가 신을 팔아 사람을 속였으니 이젠 굿이 아니라 죗값을 물어야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지요. 그러면 그 무당 장에 세워야지요. 복치는 더는 참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앞으로 걸어나갔고 모든 이들의 눈이 그에게 향했지요. 누구도 마님을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최참봉은 비웃었지요. 넌 이제 그 무당의 것이냐? 복치는 고개를 숙였다가 아주 천천히 눈을 들었어요. 그 눈빛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지요. 예. 그분이 무슨 죄를 지었건 그 죄값은 내가 함께 짊어질 겁니다. 뭐해? 네가 저 여자랑 같이 불구덩이에 뛰어들기라도 할 것이냐? 그 말에 사람들은 웅성댔고 소리는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중얼거렸지요. 그날 저녁 춘월은 복치와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촛불 하나. 그 빛에 그녀의 얼굴은 무너져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싫었다. 날 사람으로 보던 눈이, 그게, 감히 내게 다가오던 그게 두려웠어. 복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마님을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마님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춘월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천천히 복치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손을 자신의 젖은 옷고름 속으로 이끌었지요. 그 순간 문 밖에선 소리의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어요. 그 손을 잡는 순간 넌 똑같아지는 거야.
복치는 흔들렸지만 놓지 않았어요. 그 손을 더욱 깊이, 뜨겁게 마주했지요. 지난날 마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복치와 마님은 모든 것을 한데 쏟아내기라도 하듯 강렬한 소리와 함께 방의 열기는 더해져 갔습니다. 복치의 강렬하고 굵은 아랫도리가 마님의 깊숙한 곳 안까지 들어갔을 때 마님은 이성을 잃은 듯 울부짖었지요. 하지만 복치는 그런 마님을 놓아줄 생각은 전혀 없다는 듯 개의치 않고 마님을 자신의 위로 번쩍 들어올렸어요. 그러고선 더욱더 깊숙한 곳까지 끊임없이 탐했어요. 그리고 촛불은 꺼졌고 무당골의 밤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답니다. 무당골의 낮이 와도 마을은 어두웠어요. 먹구름이 며칠째 내려앉았고 우물은 여전히 피비린내를 뿜었지요. 사람들은 마루 밑으로 숨었고 아이들은 낮에도 잠을 못 자 울고 있었어요. 최참봉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마을 어귀에 천막을 치고 사람들을 불러다 말했지요. 신이 노하셨다. 그 무당이 굿을 멈추고 머슴과 몸을 섞었으니 신이 자리를 뜬 것이야. 이제 그 죄를 씻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사람들은 겁에 질렸고 어디선가 누군가가 외쳤어요. 무당을 산에 묻자. 신이 다시 돌아오게. 그 말은 순식간에 퍼졌지요. 돌을 든 이들도 생겼고 진흙을 얼굴에 바른 노인들은 울부짖으며 춘월의 이름을 저주했어요. 그 소문은 무당집까지 닿았지요. 춘월은 멍하니 앉아 있었고 복치는 문 밖에서 검은 막대 하나를 깎고 있었어요. 그건 비녀였지요. 조용히 다가온 춘월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그게 뭔 줄 알고 만드는 거냐? 복치는 말없이 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게 내가 마님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모양이라 믿었습니다. 춘월은 비녀를 가만히 받아들고 손끝으로 문질렀어요. 그 나무는 거칠었고 따뜻했지요. 넌 아직 내게 오지 마라. 날 끌어안으면 널 태우고 말 거다. 복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마님, 저는 이미 탔습니다. 그날 밤 소리는 굿당 한가운데에 불을 피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는 맨발로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흰 치마가 나부꼈고 그 발 아래엔 춘월이 과거에 묻었던 죽은 아기의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것을 묻은 자는 노래로 사람을 속였고 굿으로 죄를 덮었으며 피를 바쳐 신을 가졌습니다. 소리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눈은 번뜩였고 군중은 숨을 죽였지요. 이제 그 무당을 산에 묻어야 합니다. 불러낸 자가 타지 않으면 이 마을은 모두 불에 타 죽을 겁니다. 그 소리는 마치 주문 같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흙을 움켜쥐기 시작했어요. 돌을, 장작을, 횃불을 들고 무당댁으로 향했지요. 그때의 발소리를 들으며 춘월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굿상을 향해 걸어갔지요. 나도 알고 있다. 신이 나를 버렸다는 걸. 복치는 그녀를 따라잡으려 했지만 춘월은 단호히 돌아섰어요. 이건 내 죗값이다, 복치야. 널 태우긴 싫다. 날 사랑했다면 보내줘. 하지만 복치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앞을 막아섰고 손에 쥔 비녀를 내밀었지요. 이걸로 마님을 묻는 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손도 마님을 못되게 하겠습니다. 춘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그 눈물은 붉었고 그녀는 복치의 손을 조용히 붙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래, 함께 타자.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무당댁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고 춘월은 복치의 손을 끌어 굿당 중앙, 불이 붙은 장작 위로 걸어 들어갔지요. 그리고 붉은 비녀를 제 이마에 꽂았어요. 그 불길 속에서 춘월은 웃고 있었고 복치는 그녀를 끌어안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손을 멈췄고 소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굿당을 등졌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만 남았네. 무당집은 다 타버렸지요. 지붕은 무너졌고 마루는 재로 깔렸고 굿당은 검게 그을린 흔적만 남았어요. 하지만 그 불길 속에서 춘월과 복치는 살아남았지요.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벌하지 않기로 한 걸까요? 그들은 굿당 뒤편 샛길 아래
작은 움막으로 옮겨졌고 며칠째 말을 잃은 채 서로를 지키고 있었지요. 춘월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입술은 말라 있었고 눈빛은 깊은 안개처럼 멍해 있었지요. 복치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식은 죽을 데워주고 무릎을 베개 삼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춘월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날 그 아이가 날 부르며 울었어. 언니하고. 그래서 난 뒤돌아서 뛰었지. 그게 소리였어. 복치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지요. 한참 뒤에야 말했어요. 저도 압니다. 그분이 왜 뛰었는지도. 춘월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지요. 나 정말 신내림을 받은 거긴 했을까? 아니면 사람을 태우고 도망친 죄값을 스스로 무당이 되었다고 믿은 걸까? 복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 손은 너무나 작고 차가웠지요. 그때 마을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 비는 피 냄새도 불씨도 담지 않은 맑은 빗방울이었지요. 그리고 소리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굿당이 있던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고 그 무너진 재를 손으로 문지르며 무표정한 얼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노래는 예전에 춘월이 기방에서 부르던 자장가였지요. 슬픈 가락, 가슴을 적시는 가사, 잃어버린 밤을 불러내는 소리. 그리고 그 노래를 따라 어디선가 또 다른 아이의 목소리가 겹쳐졌어요. 언니, 춥다, 언니. 데리러 와줘. 소리는 그 순간 멈칫했어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조여왔지요. 그 목소리는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진짜 동생의 것이었어요. 그제서야 소리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복수한 대상은 춘월이 아니라 불길 속에 갇혀 죽어간 또 다른 무명의 동생이었단 걸. 그 아이를 바친 것도 도망친 것도 그 누구도 아니었던 것. 단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밤의 어른들, 그 기방, 그 세상이 만든 비극이었다는 걸. 소리는 울지 않았어요. 울 수 없었지요. 너무 늦었고, 너무 멀었고,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비녀를 꺼냈어요. 춘월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날이 선 비녀. 그걸 들고 소리는 춘월의 움막 앞에 섰지요. 복치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녀를 막아서며 말했지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분도 죄를 짊어졌고 당신도 그걸로 충분히 태우셨습니다. 소리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엔 힘이 없었지요. 넌 그 여자와 몸을 섞은 죄가 어떤 건지 알긴 하니? 그건 같이 태워도 모자란 죄야. 복치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지요. 전 또 불에 타 죽으라 그럼 죽을 겁니다. 그 말에 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손에 쥔 비녀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뒷걸음질쳐 다시 무너진 굿당 쪽으로 향했지요. 그곳에서 그녀는 한 번도 불지 않았던 피리를 꺼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사람만을 위한 곡을 불기 시작했지요. 그 곡은 들리지 않았지만 춘월은 움막 안에서 고개를 들었고 복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소리는 굿당의 재 속에 앉은 채 눈을 감고 영영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무당골엔 다시 봄이 왔어요. 오랜 장마와 먹구름이 거치고 산비탈에는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다시 밭에 나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 무당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는 빈터로 남아 아무도 손대지 않았지요. 그저 꽃씨 몇 송이가 바람에 날아들어 살며시 피어났을 뿐이었어요. 춘월은 더 이상 무당이 아니었어요. 굿복도, 북도, 부적도 모두 불에 태워 없애버렸지요. 이제 그녀는 복치와 함께 산 위 작은 초가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 집엔 굿상 대신 물레가 있고 비녀 대신 나무삽이 있었지요. 복치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텃밭을 일구고 닭을 보살폈어요. 춘월은 손으로 콩을 고르고 들에서 꺾어온 꽃으로 조그만 병풍을 만들었지요. 그날도 둘은 마주 앉아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햇빛은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지요. 복치야. 춘월이 조용히 불렀어요. 예, 마님. 복치는 예전처럼 대답했지요. 춘월은 그 말에 잠시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지요. 이젠 마님이라 부르지 마라. 복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엔 놀람이 있었고 어딘가 쑥스러움도 비쳤지요. 그럼 뭐라 부르면 되겠습니까? 춘월은 잠시 머무시다가 조용히 대답했지요. 그냥 춘월이라 부르거라. 이젠 나도 사람이고 싶다. 복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어요. 어린 시절 춘월이 처음 밥을 지어주던 날처럼 따뜻하고 조심스럽게 웃었지요. 그럼 내년 이맘때쯤엔 우리 집에 조그만 발자국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춘월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입가에 흐른 미소가 말해주었지요. 그리고 멀리 무당골 마을 어귀에선 누군가 다시 굿당을 열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 무당은 노래보다 기도를, 벌보다 치유를 먼저 하는 사람이라 했지요.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답니다. 신이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을 버린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불이 꺼진 자리에도 사람은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래전 무당골이라 불리던 마을이 있었어요. 안개가 자주 끼고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떠돌던 곳이었지요. 그 마을엔 무당이 살았고 그 무당의 집엔 머슴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둘을 수상하게 여겼고 신의 노여움이라며 굿을 강요했지요. 그 밤 굿당엔 불이 났고 모든 게 불타 사라졌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불길 속에서도 두 사람은 살아있었어요. 그러곤 죽은 자들의 목소리 대신 서로의 숨결을 붙잡았지요. 그 후로 무당은 더 이상 무당이 아니었고 머슴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이름을 불렀고 밥을 지었고 봄이면 씨를 뿌렸지요. 그리고 여름이면 그늘 아래서 마주 앉아 조용히 웃었지요. 그리고 아주 먼 훗날 산 아래 작은 초가집 앞에 조망만 한 아이 발자국이 남았다고 해요. 그 아이는 장독대에 앉아 무명 저고리를 입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우리 엄마는 옛날에 신이었고 우리 아빠는 엄마를 위해 신을 이긴 사람이래요.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도 무당골 근처를 지나다 보면 가끔 아주 작게 북소리 같은 바람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 바람은 불길이 아니고 저주도 아니었어요. 그저 오래된 사랑의 속삭임이랍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무당과 머슴의 사랑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가끔은 바람 속에서 아주 작게 살아 숨쉬겠지요. 오늘의 이야기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춘화야담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재밌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선시대 봄이 막 시작될 무렵입니다. 아직 차가운 바람이 불지만 매화는 그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양반가의 담장 너머로 하얀 매화 한 그루가 가지를 뻗고 있었지요. 매화나무 아래에는 소박한 옷차림의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비록 여인으로 태어난 작은 꼬마 애기씨였지만 호기심이 정말 많았지요. 연하는 10살 나이에 이미 규방 예절을 배우고 있었지만 오늘은 어머니 몰래 담장을 넘어 이곳에 왔습니다. 그녀는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매화가 참 예쁘지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깜짝 놀라 연하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연하의 또래로 보이는 한 사내아이가 서 있었어요. 연하를 발견한 소녀는 조심스레 연하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 근처에 사시나요? 그대는 누구신가요? 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어린 연하는 집에서 몰래 빠져나온 것을 들킬세라 이름을 숨겼어요. 소녀는 잠시 의아해했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왔는지는 말해줄 수 있나요? 그것 또한 비밀이랍니다. 소녀는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연하에게도 앉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두 아이는 편안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도련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저 또한 아주 멀리서 왔어요. 아주 넓고도 멀지만 정말 답답한 곳에서요. 그러시군요.
저는 바깥 풍경을 구경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몰래 담장을 넘었어요. 비밀 지켜주실 수 있나요? 소녀는 장난스레 연하를 보면서 물었어요. 그러면 비밀을 지키는 대가로 이름을 알려주실 건가요? 제 이름은 연하입니다. 도련님은 괜찮으신 분 같으시니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하는 처음 보는 또래의 소년이 무척이나 신기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연하는 조선의 여인으로 태어났기에 혼사가 정해지기 전까진 낯선 사내 근처는 얼씬도 하면 안 된다 배웠기 때문이었지요. 소녀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도 이리 풍경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공부해야 하거든요. 사서삼경도 읽고 역사와 시도 배우지요. 우와, 멋지시네요. 책을 읽으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네. 하지만 저는 여인이라. 저희 부모님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렇군요. 아쉽네요. 연하는 똑똑해 보이는데. 연하의 씁쓸한 모습을 보고 소녀는 연하를 위해 자신이 책에서 본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둘은 두런두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다 시간이 늦은 걸 깨달았지요. 어머, 전 이만 가봐야겠어요. 어머니께서 제가 없어진 걸 알면 된통 혼날 거예요. 내일도 와도 될까요? 헤어질 무렵 소년이 물었습니다. 연하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에 여기 있을게요. 이튿날 연하는 같은 시간에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무언가를 쌓은 것이 보였지요. 소년이 나타나자 연하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그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했어요. 선비가 결국 과거에 급제했나요? 소년은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마침내 과거에 급제해서 임금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옛 스승의 원수도 갚았답니다. 연하는 감탄하며 소년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풀어 안에 쌓은 찹쌀떡을 꺼냈지요. 어머니가 만드신 건데 같이 드실래요? 소년은 놀란 듯했지만 기쁘게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정말요? 이건 아주 평범한 찹쌀떡인데. 제가 사는 곳에서는 음식이 모두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따뜻한 음식은 처음입니다. 연하는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년이 떡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지요. 그날 이후로 두 아이는 매일 매화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소년은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연하는 규방에서 배운 노래를 불러주었지요.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매화가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열흘 정도가 지났을 무렵 소년은 연하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내가 쓴 시인데 별로 잘 짓지는 못했어요. 연하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매화에게라는 제목의 짧은 시가 쓰여 있었지요. 추위에도 꽃 피우니 그 마음 알겠노라. 하얀 꽃잎바람에 날려 어디로 갈까? 내년 봄에 다시 피어 그대 맞이하리니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다리겠노라. 너무 아름다워요. 연하는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년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쓴 거예요. 소년은 얼굴이 시뻘개져 귀까지 뻘개졌어요. 연하도 덩달아 얼굴이 시뻘개졌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봄이 깊어가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연하는 소년에게 자수를 놓은 작은 주머니를 선물했고 소년은 연하에게 자신이 그린 매화 그림을 주었지요. 소년은 그 주머니를 허리춤에 꼭 매달아 놓았어요. 봄이 무르익어가던 어느 날, 오늘도 어김없이 연하는 어머니가 장터에 갈대를 맞춰 소년을 만나러 갈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도련님 이름도 여쭤본 적이 없네? 여쭤보아도 괜찮으려나? 연하는 오늘은 꼭 소년의 이름을 물어야겠다. 다짐을 했지요. 도련님,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연하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소년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옛날에 아주 먼 선조들은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의 흔적을 어떻게 남길까 고민을 했대요. 그러곤 땅에 물건을 묻기로 한 거예요. 왜 굳이 땅에다 묻은 걸까요? 혹시나 불타거나 홍수 때문에 사라질지도 모르니까요. 이걸 세월암이라고 부른답니다. 소년은 뒤에 숨겨놓았던 세월암을 연하에게 보여주었어요. 연하는 세월암이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오랜 선조들이 무엇을 지키고 싶었을까 생각하면 세월암의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게만 느껴졌지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겠군요. 선조들은 어쩜 그리도 현명하셨을까요? 다음에 우리도 세월암에 무언가를 넣고 묻어요. 각자가 원하는 걸 가지고서. 연하와 소녀는 새끼손가락을 맞잡고 약속을 했어요. 아참 도련님, 이제 거의 한 달째 만나고 있는데 아직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소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꼭 알려줄게요. 연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처럼 담장을 빠져나와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름이야 언제든지 알면 그만이었지요. 연하는 세월암에 어떤 물건을 담을지 신나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날 밤 연하의 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관군들이 들이닥쳐 연하의 아버지를 체포한 것입니다. 대감, 영모를 꾀한 죄로 체포하겠습니다. 연하와 어머니는 혼비백산하여 아버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관군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지요. 관군의 우두머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대감의 서재에서 반영 문서가 나왔습니다. 연하의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 연하의 아버지를 모함한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 연하의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옥에 갇히고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지요. 관리들이 가산을 조사하러 들어오고 하인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연하의 어머니는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눈물로 붉어진 눈으로 말했지요. 연하야, 우리 가문이 큰일을 당했구나. 내 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 내일 아침 일찍 너의 외가로 떠나야 한다. 연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갑자기요? 그렇단다. 이곳에 있으면 너마저 위험해질 수 있어. 외할머니께서 멀리 계시니 그곳으로 피하는 게 좋겠다. 연하는 소년의 모습이 아른거렸지만 똑똑한 연하는 꿈을 거릴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연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새 짐을 꾸리면서 그녀는 소년에게 쪽지라도 남기고 싶었지만 어린 연하의 쪽지를 전해줄 이들이 죄다 잡혀가 버렸어요. 새벽녘 연하와 어머니는 간소한 옷차림으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연하는 마지막으로 매화나무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지요. 도련님, 미안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한양을 벗어나 강원도 깊은 산골의 외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곳이었기에 안전할 것이라 여겼지요. 한편 약속 시간이 되자 소녀는 평소처럼 매화나무 아래에 왔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보이지 않았지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연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지만 연하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불안한 마음에 연하의 집 근처까지 가보기로 했지요. 그러나 그가 본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연하의 집 대문은 관청의 봉인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집 주변에는 관군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소년이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 주인이 영모를 꾸몄다고 체포됐다네. 가족들은 어디론가 도망쳤다고 하고 딸이랑 어미도 잡히면 끌려갈 텐데. 큰일이네. 이 집 딸이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소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연하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녀는 매화나무 아래를 찾았습니다. 소녀는 밀서와 자신의 은장도를 함께 매화나무 아래 바위 밑에 묻었어요. 언젠간 연하가 자신을 찾아주길 바랬어요. 연하는 뛰어난 여인이니 반드시 알아봐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요. 그렇게 연하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건은 점점 큰 정치적 소용돌이로 번져갔고 연하의 가족은 숨어 지내야만 했지요. 어느 날 연하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위험해. 더구나 뭐요, 어머니? 며칠 전 온 편지에 내 아버지가 국문 중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있구나. 연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그리고 이제 한양으로 돌아갈 길은 더욱 멀어진 것이지요.
어린 연하가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연하는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어머니와 할머니를 위해 밭도 일구며 씩씩하게 살아갔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연하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지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의 생활은 고됐지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계속해서 연하를 따라다녔습니다. 외할머니는 2해 전에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마저 점점 병세가 깊어져 갔습니다. 연하야.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연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억울함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구나. 우리 가문은 여전히 역적의 가문으로 불리고 있어. 연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끼리 이렇게 조용히 살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힘겹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내가 이런 외진 곳에서 평생을 살 수는 없어. 아버지의 억울함을 꼭 풀어다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지요. 연하는 이제 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산골 마을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먹을 것도 떨어지고 살던 집마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연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어머니의 유골을 작은 항아리로 옮겨 담았어요. 그러곤 보찜을 싸서 길을 떠났습니다. 연하는 작은 몸을 이끌고 떠나왔던 한양으로 향했답니다. 걸어서 한양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멀고도 고되었지요. 그렇게 길에서 떠돈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쏟아지는 길가에서 연하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기력이 다했던 것이지요. 그때 한 사내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이렇게 비를 맞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연하가 눈을 떴을 때는 따뜻한 방 안이었습니다. 곁에는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 마님이 앉아 있었지요. 드디어 깨어났구나. 하루 종일 꼼짝도 않고 자더구나. 여기가 어디죠? 한양의 매월루라는 기방이다. 내가 이곳의 행수야. 연하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여인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그대로 누워있거라. 아직 몸이 약해. 이곳이 한양입니까? 드디어 도착했네요. 연하는 거의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우리 집 심부름꾼이 널 길에서 발견했다. 죽기 직전이었지. 내가 품고 있던 물건들을 보니 보통 아가씨는 아닌 듯하구나. 연하는 몸을 일으켜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초라한 짐 꾸러미가 구석에 놓여 있었지요. 행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어디서 온 누구니? 연하는 잠시 고민했어요. 혹시라도 자신이 역적의 딸인 것이 들통나면 관아에 끌려갈까 두려웠지요. 하지만 연하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결심했어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닥으로 만들고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놈들을 반드시 잡겠다고 말이지요. 저는 역적의 딸입니다. 역모에 휘말려 부모님을 잃었고 이 항아리에 든 것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행수는 기가 찬 듯 바라보았어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았으나 당돌하게 말하는 그녀에게 호기심이 동했죠. 그래? 역적의 딸이라니 그거 참 흥미롭구나. 이곳에 있는 이들 중에 사연 없는 이는 없다. 하지만 역모는 이야기가 다르지. 그래, 너희 부모님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저희 집안은 역모에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수년 전 누군가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 모든 역적의 집안 사람들은 다 그리 믿지. 매월로 기방의 행수는 아주 똑똑한 인물이었지요. 비록 연하가 거짓 차림을 하고는 있어도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했어요. 행수는 한참을 연하를 바라보았어요. 그러고선 말문을 열었어요. 나 또한 양반가 출신이다. 아버지는 선대왕을 모시던 도승지였다. 내 너에게 신분을 밝히는 것은 내가 널 살려주는 대신 넌 나를 위해 일을 해줘야만 해. 연하는 깜짝 놀래 쳐다보았어요. 도승지대 가시이십니까? 저 연하입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선왕에 승하하시기 전 역모로 몰리시기 이전엔 동부승지이셨습니다. 행수는 그제서야 매화나무 아래에 살던 연하가 어렴풋이 기억이 났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아버지가 같은 사건에 휘말려 잡혀갔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이거 참 하늘이 너를 보낸 것이로구나. 아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란 하늘의 뜻이 아니고서야. 연하는 죽어있던 눈이 번쩍였어요. 본능으로 알아차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굳게 믿었어요. 제가 도와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집안에 관련된 것입니까?
내가 이곳 매월루를 운영하는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야. 이곳에 오는 양반들과 관리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진짜 영모를 꾸민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싶었단다.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나도 그 비밀을 알아내려는 사람이지.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야. 잘 길러진 정보원이 필요했는데 행수는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졌구나. 나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단다. 나는 길가에 내쳐졌을 때 나는 이 기방에 사활을 걸었다. 연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어머니의 슬픔, 그리고 자신의 처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떠올랐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소년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행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행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너는 매월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과거는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너 악기를 다룰 줄 아니? 검은고를 연주할 수 있니?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적에 배운 검은고 실력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좋아. 그럼 처음에는 검은고를 연주하고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일을 하면 되겠다. 그들은 술에 취하면 입이 가벼워진단다. 그때 중요한 이야기들을 흘리곤 하지. 내 귀를 열어 그런 정보들을 모아다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수님.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위험한 일이야. 언제든 정체가 탄로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괜찮습니다. 제게는 이미 잃을 것이 없으니까요. 행수는 연하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같은 편이다. 함께 진실을 밝혀내자. 그렇게 연하는 매월이라는 새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매월로에서 검은고를 연주하고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행수의 첩자로서 중요한 정보들을 수집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품위 있는 태도와 뛰어난 음악 실력은 매월로의 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월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년과의 약속이 기억났어요. 그녀는 행수의 허락을 받아 하루를 쉬고 얼굴을 가린 채 어렸을 적 도련님을 만났던 그 매화나무로 갔습니다. 어릴 때처럼 매화나무에 앉아있던 연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련님은 내가 없어졌단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무얼 가장 먼저 했을까? 그리고 나는 만약 도련님이 없어졌다면 무얼 가장 먼저 했었을까? 갑자기 머리가 번뜩였던 연하는 머리에 있는 모자를 내려놓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세월암. 어렴풋이 도련님이 어렸을 때 해주었던 선조들의 세월암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한참을 팠을까요? 세월암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를 기다려주셨구나.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연하는 세월암을 땅에서 꺼내 안에 있는 도련님의 밀서와 함께 있는 은장도를 꼭 껴안고 기방으로 돌아갔어요. 연하는 도련님을 당장이라도 찾으러 나서고 싶었지만 아직은 역적의 신분이기에 어딘가 계실 도련님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매월은 기방으로 돌아와 여전히 여러 관리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어내며 행수와 함께 조금씩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월로의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월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신단다. 한양에서 오신 높으신 분이야. 내 검은고 실력을 한껏 보여드려라. 행수는 평소와 다른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이분은 조정에서 온 암행어사라고 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반드시 실마리가 될 것이다. 매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좋은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정성껏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끼는 검은고를 들고 객실로 향했지요. 안녕하세요. 춘화야담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재밌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선시대 봄이 막 시작될 무렵입니다. 아직 차가운 바람이 불지만 매화는 그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양반가의 담장 너머로 하얀 매화 한 그루가 가지를 뻗고 있었지요. 매화나무 아래에는 소박한 옷차림의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비록 여인으로 태어난 작은 꼬마 애기씨였지만 호기심이 정말 많았지요. 연하는 10살 나이에 이미 규방 예절을 배우고 있었지만 오늘은 어머니 몰래 담장을 넘어 이곳에 왔습니다.
그녀는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매화가 참 예쁘지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깜짝 놀라 연하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연하의 또래로 보이는 한 사내아이가 서 있었어요. 연하를 발견한 소녀는 조심스레 연하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 근처에 사시나요? 그대는 누구신가요? 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어린 연하는 집에서 몰래 빠져나온 것을 들킬세라 이름을 숨겼어요. 소녀는 잠시 의아해했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왔는지는 말해줄 수 있나요? 그것 또한 비밀이랍니다. 소녀는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연하에게도 앉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두 아이는 편안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도련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저 또한 아주 멀리서 왔어요. 아주 넓고도 멀지만 정말 답답한 곳에서요. 그러시군요. 저는 바깥 풍경을 구경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몰래 담장을 넘었어요. 비밀 지켜주실 수 있나요? 소녀는 장난스레 연하를 보면서 물었어요. 그러면 비밀을 지키는 대가로 이름을 알려주실 건가요? 제 이름은 연하입니다. 도련님은 괜찮으신 분 같으시니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하는 처음 보는 또래의 소년이 무척이나 신기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연하는 조선의 여인으로 태어났기에 혼사가 정해지기 전까진 낯선 사내 근처는 얼씬도 하면 안 된다 배웠기 때문이었지요. 소녀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도 이리 풍경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공부해야 하거든요. 사서삼경도 읽고 역사와 시도 배우지요. 우와, 멋지시네요. 책을 읽으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네. 하지만 저는 여인이라. 저희 부모님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렇군요. 아쉽네요. 연하는 똑똑해 보이는데. 연하의 씁쓸한 모습을 보고 소녀는 연하를 위해 자신이 책에서 본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둘은 두런두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다 시간이 늦은 걸 깨달았지요. 어머, 전 이만 가봐야겠어요. 어머니께서 제가 없어진 걸 알면 된통 혼날 거예요. 내일도 와도 될까요? 헤어질 무렵 소년이 물었습니다. 연하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여기 있을게요. 이튿날 연하는 같은 시간에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무언가를 쌓은 것이 보였지요. 소년이 나타나자 연하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그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했어요. 선비가 결국 과거에 급제했나요? 소년은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마침내 과거에 급제해서 임금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옛 스승의 원수도 갚았답니다. 연하는 감탄하며 소년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풀어 안에 쌓은 찹쌀떡을 꺼냈지요. 어머니가 만드신 건데 같이 드실래요? 소년은 놀란 듯했지만 기쁘게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정말요? 이건 아주 평범한 찹쌀떡인데. 제가 사는 곳에서는 음식이 모두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따뜻한 음식은 처음입니다. 연하는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년이 떡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지요. 그날 이후로 두 아이는 매일 매화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소년은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연하는 규방에서 배운 노래를 불러주었지요.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매화가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열흘 정도가 지났을 무렵 소년은 연하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내가 쓴 시인데 별로 잘 짓지는 못했어요. 연하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매화에게라는 제목의 짧은 시가 쓰여 있었지요. 추위에도 꽃 피우니 그 마음 알겠노라. 하얀 꽃잎바람에 날려 어디로 갈까? 내년 봄에 다시 피어 그대 맞이하리니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다리겠노라. 너무 아름다워요. 연하는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쓴 거예요. 소녀는 얼굴이 시뻘개져 귀까지 뻘개졌어요. 연하도 덩달아 얼굴이 시뻘개졌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봄이 깊어가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연하는 소년에게 자수를 놓은 작은 주머니를 선물했고 소년은 연하에게 자신이 그린 매화 그림을 주었지요. 소년은 그 주머니를 허리춤에 꼭 매달아 놓았어요. 봄이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
오늘도 어김없이 연하는 어머니가 장터에 갈대를 맞춰 소년을 만나러 갈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도련님 이름도 여쭤본 적이 없네? 여쭤보아도 괜찮으려나? 연하는 오늘은 꼭 소년의 이름을 물어야겠다. 다짐을 했지요. 도련님,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연하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소년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옛날에 아주 먼 선조들은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의 흔적을 어떻게 남길까 고민을 했대요. 그러곤 땅에 물건을 묻기로 한 거예요. 왜 굳이 땅에다 묻은 걸까요? 혹시나 불타거나 홍수 때문에 사라질지도 모르니까요. 이걸 세월암이라고 부른답니다. 소년은 뒤에 숨겨놓았던 세월암을 연하에게 보여주었어요. 연하는 세월암이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오랜 선조들이 무엇을 지키고 싶었을까 생각하면 세월암의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게만 느껴졌지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겠군요. 선조들은 어쩜 그리도 현명하셨을까요? 다음에 우리도 세월암에 무언가를 넣고 묻어요. 각자가 원하는 걸 가지고서. 연하와 소년은 새끼손가락을 맞잡고 약속을 했어요. 아참 도련님, 이제 거의 한 달째 만나고 있는데 아직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소년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꼭 알려줄게요. 연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처럼 담장을 빠져나와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름이야 언제든지 알면 그만이었지요. 연하는 세월암에 어떤 물건을 담을지 신나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날 밤 연하의 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관군들이 들이닥쳐 연하의 아버지를 체포한 것입니다. 대감, 영모를 꾀한 죄로 체포하겠습니다. 연하와 어머니는 혼비백산하여 아버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관군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지요. 관군의 우두머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대감의 서재에서 반영 문서가 나왔습니다. 연하의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 연하의 아버지를 모함한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 연하의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옥에 갇히고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지요. 관리들이 가산을 조사하러 들어오고 하인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연하의 어머니는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눈물로 붉어진 눈으로 말했지요. 연하야, 우리 가문이 큰일을 당했구나. 내 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 내일 아침 일찍 너의 외가로 떠나야 한다. 연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갑자기요? 그렇단다. 이곳에 있으면 너마저 위험해질 수 있어. 외할머니께서 멀리 계시니 그곳으로 피하는 게 좋겠다. 연하는 소년의 모습이 아른거렸지만 똑똑한 연하는 꿈을 거릴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연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새 짐을 꾸리면서 그녀는 소년에게 쪽지라도 남기고 싶었지만 어린 연하의 쪽지를 전해줄 이들이 죄다 잡혀가 버렸어요. 새벽녘 연하와 어머니는 간소한 옷차림으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연하는 마지막으로 매화나무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지요. 도련님, 미안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한양을 벗어나 강원도 깊은 산골의 외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곳이었기에 안전할 것이라 여겼지요. 한편 약속 시간이 되자 소녀는 평소처럼 매화나무 아래에 왔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보이지 않았지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연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지만 연하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불안한 마음에 연하의 집 근처까지 가보기로 했지요. 그러나 그가 본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연하의 집 대문은 관청의 봉인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집 주변에는 관군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소년이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 주인이 영모를 꾸몄다고 체포됐다네. 가족들은 어디론가 도망쳤다고 하고 딸이랑 어미도 잡히면 끌려갈 텐데. 큰일이네. 이 집 딸이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소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연하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녀는 매화나무 아래를 찾았습니다. 소녀는 밀서와 자신의 은장도를 함께 매화나무 아래 바위 밑에 묻었어요. 언젠간 연화가 자신을 찾아주길 바랬어요. 연화는 뛰어난 여인이니 반드시 알아봐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요. 그렇게 연화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건은 점점 큰 정치적 소용돌이로 번져갔고 연화의 가족은 숨어 지내야만 했지요. 어느 날 연화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위험해. 더구나 뭐요, 어머니? 며칠 전 온 편지에 내 아버지가 국문 중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있구나. 연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그리고 이제 한양으로 돌아갈 길은 더욱 멀어진 것이지요. 어린 연하가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연하는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어머니와 할머니를 위해 밭도 일구며 씩씩하게 살아갔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연하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지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의 생활은 고됐지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계속해서 연하를 따라다녔습니다. 외할머니는 2해 전에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마저 점점 병세가 깊어져 갔습니다. 연하야.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연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억울함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구나. 우리 가문은 여전히 역적의 가문으로 불리고 있어. 연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끼리 이렇게 조용히 살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힘겹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내가 이런 외진 곳에서 평생을 살 수는 없어. 아버지의 억울함을 꼭 풀어다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지요. 연하는 이제 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산골 마을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먹을 것도 떨어지고 살던 집마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연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어머니의 유골을 작은 항아리로 옮겨 담았어요. 그러곤 보찜을 싸서 길을 떠났습니다. 연하는 작은 몸을 이끌고 떠나왔던 한양으로 향했답니다. 걸어서 한양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멀고도 고되었지요. 그렇게 길에서 떠돈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쏟아지는 길가에서 연하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기력이 다했던 것이지요. 그때 한 사내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이렇게 비를 맞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연하가 눈을 떴을 때는 따뜻한 방 안이었습니다. 곁에는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 마님이 앉아 있었지요. 드디어 깨어났구나. 하루 종일 꼼짝도 않고 자더구나. 여기가 어디죠? 한양의 매월루라는 기방이다. 내가 이곳의 행수야. 연하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여인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그대로 누워 있거라. 아직 몸이 약해. 이곳이 한양입니까? 드디어 도착했네요. 연하는 거의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우리 집 심부름꾼이 널 길에서 발견했다. 죽기 직전이었지. 내가 품고 있던 물건들을 보니 보통 아가씨는 아닌 듯하구나. 연하는 몸을 일으켜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초라한 짐 꾸러미가 구석에 놓여 있었지요. 행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어디서 온 누구니? 연하는 잠시 고민했어요. 혹시라도 자신이 역적의 딸인 것이 들통나면 관아에 끌려갈까 두려웠지요. 하지만 연하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결심했어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닥으로 만들고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놈들을 반드시 잡겠다고 말이지요. 저는 역적의 딸입니다. 역모에 휘말려 부모님을 잃었고 이 항아리에 든 것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행수는 기가 찬 듯 바라보았어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았으나 당돌하게 말하는 그녀에게 호기심이 동했죠. 그래? 역적의 딸이라니 그거 참 흥미롭구나. 이곳에 있는 이들 중에 사연 없는 이는 없다. 하지만 역모는 이야기가 다르지. 그래, 너희 부모님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저희 집안은 역모에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수년 전 누군가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 모든 역적의 집안 사람들은 다 그리 믿지. 매월로 기방의 행수는 아주 똑똑한 인물이었지요. 비록 연하가 거짓 차림을 하고는 있어도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했어요.
행수는 한참을 연하를 바라보았어요. 그러고선 말문을 열었어요. 나 또한 양반가 출신이다. 아버지는 선대왕을 모시던 도승지였다. 내 너에게 신분을 밝히는 것은 내가 널 살려주는 대신 넌 나를 위해 일을 해줘야만 해. 연하는 깜짝 놀래 쳐다보았어요. 도승지대 가시이십니까? 저 연하입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선왕에 승하하시기 전 영모로 몰리시기 이전엔 동부 승지이셨습니다. 행수는 그제서야 매화나무 아래에 살던 연하가 어렴풋이 기억이 났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아버지가 같은 사건에 휘말려 잡혀갔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이거 참, 하늘이 너를 보낸 것이로구나. 아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란 하늘의 뜻이 아니고서야. 연하는 죽어있던 눈이 번쩍였어요. 본능으로 알아차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굳게 믿었어요. 제가 도와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집안에 관련된 것입니까? 내가 이곳 매월루를 운영하는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야. 이곳에 오는 양반들과 관리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진짜 영모를 꾸민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싶었단다.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나도 그 비밀을 알아내려는 사람이지.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야. 잘 길러진 정보원이 필요했는데 행수는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졌구나. 나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단다. 나는 길가에 내쳐졌을 때 나는 이 기방에 사활을 걸었다. 연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어머니의 슬픔, 그리고 자신의 처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떠올랐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소년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행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행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너는 매월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과거는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너 악기를 다룰 줄 아니? 거문고를 연주할 수 있니?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적에 배운 거문고 실력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좋아. 그럼 처음에는 거문고를 연주하고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일을 하면 되겠다. 그들은 술에 취하면 입이 가벼워진단다. 그때 중요한 이야기들을 흘리곤 하지. 내 귀를 열어 그런 정보들을 모아다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수님.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위험한 일이야. 언제든 정체가 탄로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괜찮습니다. 제게는 이미 잃을 것이 없으니까요. 행수는 연하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같은 편이다. 함께 진실을 밝혀내자. 그렇게 연하는 매월이라는 새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매월로에서 거문고를 연주하고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행수의 첩자로서 중요한 정보들을 수집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품위 있는 태도와 뛰어난 음악 실력은 매월로의 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월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년과의 약속이 기억났어요. 그녀는 행수의 허락을 받아 하루를 쉬고 얼굴을 가린 채 어렸을 적 도련님을 만났던 그 매화나무로 갔습니다. 어릴 때처럼 매화나무에 앉아있던 연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련님은 내가 없어졌단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무얼 가장 먼저 했을까? 그리고 나는 만약 도련님이 없어졌다면 무얼 가장 먼저 했었을까? 갑자기 머리가 번뜩였던 연하는 머리에 있는 모자를 내려놓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세월암. 어렴풋이 도련님이 어렸을 때 해주었던 선조들의 세월암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한참을 팠을까요? 세월암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를 기다려주셨구나.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연하는 세월암을 땅에서 꺼내 안에 있는 도련님의 밀서와 함께 있는 은장도를 꼭 껴안고 기방으로 돌아갔어요. 연하는 도련님을 당장이라도 찾으러 나서고 싶었지만 아직은 역적의 신분이기에 어딘가 계실 도련님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매월은 기방으로 돌아와 여전히 여러 관리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어내며 행수와 함께 조금씩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월로의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월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신단다. 한양에서 오신 높으신 분이야. 내 거문고 실력을 한껏 보여드려라.
행수는 평소와 다른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이분은 조정에서 온 암행어사라고 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반드시 실마리가 될 것이다. 매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좋은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정성껏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끼는 검은고를 들고 객실로 향했지요.